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로 먹통이 된 카카오 서비스가 일부 복구됐지만 완전 정상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먹통 사태로 거래가 막히면서 택시기사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화재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 부실 운영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정치권도 카카오와 SK CNC 경영진을 불러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출소를 하루 앞두고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6년 전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과의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무력 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전 국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무방한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차질을 빚으면서 우리 일상이 멈춘 것 같은 초유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의 피해와 불편하고 짜증까지 더해진 하루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했는데 카카오 측의 안이한 인식과 부실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메시지 전송은 물론이고 택시 호출, 송금, 쇼핑 등 불편하기만 한 하루를 먼저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카카오 서비스가 대부분 마비되면서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티 사용자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야근 끝나고 이제 택시 타려고 했었는데 카카오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30분 동안 밖에서 그냥 서 있다가 빈차 오는 거 잡고. 카카오 지도 앱도 작동이 멈춰 당황해하는 시민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여행객으로서 택시도 안 잡히고 그다음 길도 잘 모르고 해서 좀 많은 어려움이. 특히 카카오톡 메신저로 업무 등을 처리해온 직장인은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오후 2시 현재. 문자 전송은 가능해졌지만 사진과 영상 전송 기능은 복구가 안 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이랑 같이 보냈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안 보내져가지고 많이 곤란해가지고. 카카오를 통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가 먹통 사태로 반납 처리가 제때 안 되면서 결제 요금이 50만 원 넘게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사용자 상당수가 급한 마음에 다른 메신저 가입을 서두르는 등 카카오 서비스 제한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카카오톡 오류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고 이틀째 계속된 먹통 사태로 카카오톡 채널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은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카카오 플랫폼의 사용 빈도가 큰 택시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는데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피해들이 났는지 박재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주문을 받아 케이크를 팔고 있는 박경재 씨. 어찌된 영문인지 어제 오후부터 주문이 뚝 끊기더니 주문량이 평상시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주문을 넣은 손님들이 가게가 반응을 안 한다며 연락을 해온 뒤에야 서비스 장애가 생겼단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엄청 소상공인이잖아요. 소상공인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돈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만약에 지금 복구가 안 된다고 하면은. 택시기사들은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티 먹통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제 오후 내내 호출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승객을 태우지 못한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한 2시간 더, 그러니까 한 5시경에 포기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밥 먹을 돈도 없고 담배값도 없고 남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려면 뭐 3만 원이면 기사들한테 목숨이지.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매출이 가장 좋은 주말 장사를 망쳤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가 좀 한 곳에만 있고 어떤 그런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준비가 안 된 것도 참 저희 좀 놀라운 면이고 당황스럽고. 서비스 복구 과정에서 개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프로필이 노출되는 일까지 벌어져 사생활 정보 유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카카오 관련 서비스는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찾고 있는 한편 정부도 카카오 측에 신속한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상 규정이 있는 유료 서비스와 달리 무료 서비스엔 보상 기준이 없어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어제 불이 났던 판교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불은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배터리나 전력 공급 장치 기기의 결함 등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시작된 지 10시간 뒤인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카톡 메시지 전송이 재개됐습니다. 카톡 출시 12년 만에 역대 최장 시간 서비스 중단입니다. 이후 카톡 PC 버전 로그인, 다음 카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도 일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장애 27시간이 지난 현재 카톡에서 사진과 영상 등은 전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맵의 로드뷰와 카카오 PC 게임 등도 먹통입니다. 완전 복구 시점을 알 수 없어 장애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전원 공급에 따라 그 복구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윤석열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이 비상 상황실을 주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과기부 장관은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국민적 파급 효과를 통감하시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 카카오 멜론과 웹툰 등 유료 서비스는 보상이 시작됐지만 무료인 서비스는 보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어서 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같은 사고를 겪어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대처는 차이가 컸습니다. 카카오는 이틀째 장애 복구에 매달리고 있는데 반해 네이버는 이미 정상화 조치가 끝났습니다. 카카오의 서비스 운영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송병철 기자가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 똑같이 먹통이 됐던 카카오와 네이버. 하지만 이후 복구 속도는 크게 달랐습니다. 카카오는 하루가 지나서도 서비스 정상화에 실패했지만 네이버는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서비스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4시간 정도 전후를 해가지고 지금 그 서비스가 정상화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IT 회사들은 서버를 곳곳에 분산시켜 하나가 멈추더라도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해둡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대부분의 서버를 판교에 몰아넣다 보니 장애가 커졌고 백업 데이터를 가져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진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는 자체 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발생한 카카오의 장애만 벌써 5번째입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K CNC 데이터 센터 의존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민간 영역이지만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국민이 겪을 불편과 혼란이 확인된 상황.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 관리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은 카카오 사태가 발생하자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카카오와 SK CNC 경영진을 불러 책임을 따져 묻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가 난 판교 SK CNC 데이터 센터를 방문한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카카오라든지 또 네이버라든지 또 여기에 화재에 책임이 있는 SK CNC라든지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속히 복구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왜 이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 건지. 사고 경위를 보고받은 여야는 예비 전원장치 마련을 포함해 비상사태 대비에 문제가 있었다며 카카오와 SK CNC 등 관련 업체 경영진을 오늘 24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국감에 출석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총수 출석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범수 의장 증인 채택은 여야 이견 없었나요? 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아직 이견이 있죠. 아까 내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낀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몇 시간 앞두고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16년 전 성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창석 기자, 예상보다 결론이 일찍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조금 전 6시쯤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끝낸 지 2시간여 만인데 국민들의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이 상당히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식은 16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호송버스를 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이 호송차에서 내리기 전에 검찰이 주차시설 주변을 통제해 취재진의 모습이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김근식은 법원으로 이동할 때도 지하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영장 실질은 오후 3시부터 시작돼 47분 만에 끝났습니다. 크게 다툴 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세계중대 200여 명을 투입해 법원 인근에 펜스를 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김근식은 실질심사 후 당초 수감돼 있던 안양교도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근식은 만기 출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 수감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앞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김근식 재구속 소식에 가장 안도한 건 입소 예정지였던 의정부시 시민들일 겁니다. 김근식이 오는 걸 막겠다며 예정했던 도로 봉쇄와 시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서정 기자, 입소 반대 시위와 농성이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 다 철수한 겁니까? 네. 김근식 출소 시 거주 예정이었던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 앞입니다. 1시간 전쯤만 해도 긴장감이 감돌던 이곳은 김근식의 구속이 확정되자 환호성이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김근식 입소를 반대하기 위해 모인 의정부 시민들은 재구속은 당연하다며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근 학교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며 등교 거부 움직임까지 일부 있었는데 학부모들은 마음이 놓이고 긴장이 풀린다고 전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조치를 반긴다며 시민의 결기가 이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김근식에 대한 영장 발부에 갱생시설 앞에 설치했던 현장 시장실을 곧바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자정 예정돼 있던 시설 인근의 도로 폐쇄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시는 김근식이 의정부로 올 경우 시설로 연결되는 도로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의정부 시청 앞에서는 시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근식 이송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있었는데 예정돼 있던 주민들의 시위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 앞에서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의정부 시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김근식 출소에 걱정하고 또 우려했었는데 어떻게 다시 구속될 수 있었던 건지 사회부 김도형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근식이 받고 있는 혐의가 2006년에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이죠.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다시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까? 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재작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피해자가 유튜브를 보다가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과 얼굴을 알게 됐고 자신도 2006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건을 접수한 검경은 2년여 동안 피해자 진술 등을 보완해서 출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은 워낙 오래된 사건이어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흘렀고 또 피해자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다 보니까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좀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까? 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김근식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검경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사진뿐만 아니라 범행이 이뤄진 2006년 즈음에 찍은 김근식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교도소 수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범인이 김근식이 맞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또 피해자 이외에 복수의 증언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그 친구의 진술을 들으려고 했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어서 피해자가 친구의 이름까지 기억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6년이나 흘렀는데 공소시효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사건 발생이 2006년이고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013년에 공소시효가 끝난 거죠. 예. 그런데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정리하자면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없어져 혐의가 밝혀지면 언제든 기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검찰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가 배제된 경우라고 설명했는데 이 설명대로라면 2006년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과 범행 시기가 엇나가지 않으면서 죄를 다시 물을 수 있게 된 거군요. 김근식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네, 김근식은 이번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면 내일 오전 5시에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죠. 이후에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서 생활하게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서 안양교도소에서 그대로 머물게 됐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난 사건에 대한 형기는 끝났기 때문에 교도소 내 미결수 수용시설로 옮겨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검찰의 유죄 입증이 관건이 되겠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년마다 열리는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대관식으로도 불리는 이번 당대회는 일주일 뒤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공식 선포될 게 확실해 보입니다. 시진핑은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입장하자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 2,300여 명이 기립박수로 맞이합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과 공산당 최고원로 송핑 등도 모습을 드러냈고 곧이어 중국의 다음 5년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당 대회 개막이 선포됩니다. 中国共产党第20次全国代表大会现在开幕。 3년임 확정을 앞둔 시진핑 주석은 1시간 40여 분 동안 성과를 보고하고 다음 5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만과의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我们坚持以最大诚意，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景。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공동부유를 4차례 언급하면서도 민간 경제발전 지지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充分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决定性作用，更好发挥政府作用。 오는 22일까지 현직 지도부들과 정치 원로들로 구성된 당대회 주석단 상무위원 46명은 20기 공산당 중앙위원 200여 명을 선출하고 당원을 개정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당 대회를 거쳐 3연임은 물론 집권 기간이 최소 15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하는 중국의 미래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 미래를 예측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최원희 기자가 시진핑의 지난 10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11월, 시진핑은 공산당 총서기에 오르며 중국 내 1인자가 됐습니다. 贪污腐败、脱离群众、形式主义、官僚主义等问题。 이듬해 3월 국가주석 자리를 물려받으며 장기 집권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국가주석직 10년 제한 헌법 조항을 36년 만에 없애며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도 따랐던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It is quite obvious a step backwards, and I do believe that this generates resentment. 이렇게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을 내세우며 미국을 넘어서는 초강대국을 꿈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선포하자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고 美方对华输美产品加征关税，中方将不得不采取反制措施。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에서도 미국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尊重中国的主权和领土完整，不再干涉中国的内政，不再纵容和支持台独的势力。 안팎의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집권 이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왔지만 대규모 봉쇄로 대표되는 제로 코로나를 3년 가까이 이어오며 경제 둔화 위기가 고조됐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인권 탄압 논란으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3년이므로 견제 세력 없는 장기 집권의 문 앞에 선 시진핑.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통제에 대한 집착이 중국을 더 약하게,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검침원들이 집에 직접 방문하고는 하죠. 이 방문 검침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12년 전 한국전력은 원격으로 사용량을 측정해주는 스마트 전력 계량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훌쩍 지나도록 보급은 지지부진하고 잦은 고장에다 사이버 공격까지 받으면서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물 지하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 점검원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인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이 개발한 스마트 계량기 AMI입니다. 2020년까지 2,194만 호의 AMI를 구축하여 계량기를 인터넷에 연결해 원격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8,528억 원을 들여 보급 중인데 12년이 지난 지금도 보급률이 절반도 안 됩니다. 시행 초기 특허 분쟁과 보안 우려 등으로 사업 자체가 지연된 걸 감안해도 더딘 속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량기가 고장나거나 새 장비로 교체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람이 직접 방문하는 검침 수수료는 2019년 44억 원에서 지난해 83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해 3월엔 한전통신망을 쓰는 계량기 12,000대에서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사이버 공격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전은 고객들에게 일일이 해킹 사실을 알렸고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전이 사용하는 통신망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아주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조속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만 30조 원이 넘는 최악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 사업 곳곳에서 돈 새는 구멍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정부가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뒤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학생들 줄 세우기다, 일제고사의 부활이다라며 반대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실제 학업 성취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일제고사 부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신경희 기자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와 과거 일제고사의 가장 큰 차이는 시험 방식입니다. 일제고사는 한나란 시에 전국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봤다면 전수평가는 학급 단위로 희망하는 곳만 시험을 봅니다. 전수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같은 학교라도 1반과 2반이 시험 보는 날짜가 다릅니다. 일반 학생들이 영어 시험을 볼 때도 시험 문제는 총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번 학생이 A형 문제지를 풀 때 옆 학생은 B형 문제지를 푼다는 겁니다. 학생 개개인이 A, B, C, D형 중 어느 문제지를 받을지는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성적 공개 방식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선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A 학교는 복통학력 이상, B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등 순위가 갈렸던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실시된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 담당 교사만 성적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화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자연도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순간을 만끽하려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부쩍 추워진다고 합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드론이 굉음을 내며 골대를 향해 빠른 속도로 고개 비행을 합니다. 골을 넣기 위해 골문 앞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잇따라 득점에 성공합니다. 되게 흥미진진하잖아요. 한 골 한 골 금방금방 들어가고. 꼭 벌들이 날아다니는 소리 같아요.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좀 짜릿하기도 하고요. 선수들은 조종기로 골맛을 느끼며 강한 승부욕을 불태웁니다. 진짜 소리를 치고 싶을 정도로 아주 흥분돼요. 골을 넣으면은 굉장히 스릴이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드론 축구 40개 팀은 가을 꽃밭이 펼쳐진 드론 공원에서 기량을 뽐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울긋불긋 뎁사리와 핑크뮬리가 만발했습니다. 나들이객들은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선선한 가을 바람을 즐깁니다. 네, 사실 거의 다 처음 보는 꽃이어가지고 사실 좀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해가지고. 내일은 새벽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이상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환절기 건강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구온난화로 50년 뒤에는 한국에서 사과 재배가 어려울 거란 얘기가 나오죠. 이런 기후변화가 식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식량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땅에서 잘 재배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김충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루비에스란 이름의 이 사과는 탁구공 정도 크기입니다. 이 붉은색 무는 체리만 합니다. 1인 가구 중심의 소비 문화를 반영해 개발한 품종입니다. 재해를 잘 견디는 품종도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국제정세 악화로 식량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글로벌 종자 시장은 미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쌀, 보리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외국 품종에 의존하며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종자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좋은 종자를 확보해야 되고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수입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수출을 겨냥한 품종도 있습니다. 일반 고추보다 7배 정도 큰 우각고추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했고 매운맛이 강한 촘촘이 고추는 인도와 동남아 맞춤형 품종입니다. 또 이상 기후에 잘 견디는 양배추, 또 먹어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기능성 채소 품종들을 주로 많이 수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급된 품종도 있습니다. 밀가루처럼 가공하기 적합한 쌀 품종 분질미입니다. 식량 안보도 지키며 쌀 과잉 생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배추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겨울 김장을 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러한 고충을 덜기 위해 주말 농장을 찾아 직접 채소를 길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주말 농장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밭을 뒤덮은 고구마 줄기를 치우고 호미질을 하니 통통하게 살이 오른 고구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거 좋다. 네, 신봤다. 손자, 손녀와 함께 주말 농장을 찾은 임현옥 씨는 올해 상추와 배추, 무까지 모두 직접 키워 먹었습니다. 치솟는 채소값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추 심어서 먹고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사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시금치도 비쌌잖아요. 시금치도 뭐 금치절만큼 비쌌잖아요. 시금치도 다 재배 먹었어요. 밭을 갈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는 재미만큼이나 이웃들과 나눠 먹는 즐거움도 쏠쏠합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상추 이 정도만 쓰면은 5가구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삼겹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11월 중순에는 알타리 뽑아서 이제 김장할 거예요, 김장. 주말 농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채소 모종 등 관련 상품 판매도 늘었습니다. 8월 달부터 배추를 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배추가 참 많이 나갔어요. 야채값이 많이 뛰다 보니까 배추라든지 우리 무 같은 걸 많이 심은 추세입니다, 지금.
한 마트에서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원예용품 매출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했는데 씨앗과 모종이 가장 크게 늘었고 배양토, 원예공구도 많이 팔렸습니다. 채소가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직접 채소를 키워 먹는 자급자족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됐다는 감사원 발표 이후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실종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최종 책임자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감사를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감사원장 고발 등 반격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보고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북한군에 의해 죽어가는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북측이 고 이대준 씨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보고된 뒤 이 씨가 피살되기까지 약 3시간, 골든타임의 행적을 밝히라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보고 내용을 읽었는지, 봤다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도 정권 차원의 대규모 조작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장악을 통한 정치 감사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이 대통령에게 장악된 것은 물론이고 감사원까지 예속되어 정치 감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고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연이은 북한 도발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안보 이슈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보이는데 북한 도발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묻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번 주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당내에서 리더십의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진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가계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정부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미국 정부와 의회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청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연일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여당을 안보 포퓰리즘으로 비판했습니다.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표 민생 이슈가 묻히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아젠다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시작으로 법인카드 이용, 성남FC 후원금 재판이 시작되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표 리더십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영부인 순방은 여사 맘대로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놓고 국감 내내 논란이던데, 근데 최근에는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냐는 비판이 나왔어요. 관련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감 질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영부인의 세계 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외국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조건 출장과 순방을 다녀오면 그 내용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정부 보고서가 남아야 하죠, 결과 보고서가. 그러나 타지마할에 대한 보고서는 누락됐습니다.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이 우리 정부 측 요청으로 이뤄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거 김 여사 순방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건데요. 김 여사가 방문한 국가들로 만든 보드게임판까지 등장했습니다. 김 여사의 BH 투어냐, 국민 혈세로 세계 여행 다녔냐면서 권성동 의원실에서 배포한 그림인데요. 인도를 포함해 노르웨이 등 다양한 국가들이 나오죠. 국민 혈세로 여행 버킷리스트를 채웠다고 비꼰 겁니다. 실제 김 여사가 방문한 국가들이 많습니까? 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실제 김 여사가 방문한 국가들이 몇 개였는지 살펴봤더니 총 28번, 45개국을 돌았습니다. 역대 영부인 중에서 횟수로는 김윤옥 여사와 같았고 방문국 수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김 여사는 특히 미술관이나 유적지 같은 관광지 방문 횟수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방문한 관광지를 역대 영부인들과 또 비교를 해봤더니요. 김윤옥 여사는 16곳, 권양숙 여사는 20곳, 이효 여사는 19곳인데 김정숙 여사는 37곳이었습니다. 이 관광지가 많은 이유를 당시 청와대의 설명이 있나요? 네, 당시 청와대는 이집트 피라미드 비공개 방문, 인도 타지말 방문 등 여사 순방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초청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야당도 최근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발언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해외를 가도 그 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그 방문한 국빈이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외교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인도 측이 이제 요청을 해서 귀국길에 잠시 들렸던 겁니다. 물론 자국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고 싶은 초청국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정상회담이나 국빈 만찬 등 필수 일정이 아닌 관광지는 초청받은 국가가 사정에 맞게 조정했어야 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예비비로 편성된 순방 비용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관련 기준이 없습니까? 네, 애초에 문체부 행사라서 이번 인도 순방은 부처 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았을 텐데요. 문체부 사정을 들어보니 당시 남은 예산으로 전용기를 이용해 영부인과 함께 가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단이 총 45명이었는데 이 중 청와대 인원이 28명. 예산은 전용기 2억 원 포함해서 3억 7천만 원이 들었는데요. 여사 참석으로 소규모면 됐을 수행단도 대거 늘었고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다 보니 자체 예산으로는 좀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또 문체부에서 문화협력건으로 예비비를 쓴 것도 근 10년 사이에 이번이 유일해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영부인 순방은 여사 맘대로의 느낌표는 국민 눈높이로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달리 영부인에 대한 규정이 우리는 따로 없는 만큼 최근 영부인 순방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기준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준석 가처분 항고 포기 이유는? 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를 향해서 법적 조치를 했는데 법원이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따로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의 항고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자동으로 항고 포기가 됐는데요. 가처분 결과 통보부터 일주일까지가 항고 기한이어서 항고를 하려면 지난 금요일 밤 12시까지 의사를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들은 연락이 오면 바로 항고할 준비를 하고 이 전 대표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변호인들은 항고하자는 의견이 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 전 대표가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백기투항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법원 답변서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법원 결정을 반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4인 이상 최고위원 거리 시 비대위 전환 규정은 소급 적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법원의 결론을 뒤집기 쉽지 않은 데다 계속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게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성접대 관련 소송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성상납 폭로를 한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성상납 주장 사업가 측 변호인은 무고로 이 전 대표를 걸었는데요. 당시 인터뷰 먼저 보시죠.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거꾸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무고죄는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상 성접대 의혹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 전 대표는 SNS에서 혐의를 바로 부인을 했는데요. 네. 3인 성호식 결론, 즉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진실처럼 받아들여진다. 이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전 대표가 변호인단과 함께 향후 검찰 수사 대응에 주력할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준석 가처분 항고 포기 이유는의 느낌표는 선택과 집중으로 하겠습니다. 비대위 가처분과 윤리위 징계 등 당과의 법적 공방도 중요하겠지만요. 이 전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된 시발점은 결국 성상납 의혹이었는데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만큼 도덕적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아름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키움이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KT를 꺾고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프로축구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울산 현대가 17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키움 선발 투수 안우진의 송곳 같은 제구력과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에 KT 타자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키움 타자들은 적시 안타로 차근차근 점수를 쌓으며 안우진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안우진은 6회까지 삼진 9개를 솎아내며 팀의 4점차 리드를 지켰습니다. KT 타자들은 안우진이 손가락 물집으로 내려간 7회부터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병호의 솔로 홈런을 시작으로 심우준의 2타점 2루타로 1점 차까지 따라붙더니 8회 초 결국 강백호의 안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송상문의 적시타로 다시 달아났고 임지열의 2점 쐐기 홈런이 터지면서 사실상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한 키움은 내일 2차전을 치릅니다. 자력 우승에 승점 1점을 남긴 울산. 후반 20분 강원FC의 김대원에게 먼저 페널티킥 골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엄원상의 환상적인 발리슛이 터지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40분엔 마틴 아담의 결승골에 힘입어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조기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우승컵이 오는 기간이 17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걸렸는데 체력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 끝까지 해준 거에 대해 울산은 2005년 이후 17년 만이자 통산 3번째 K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휴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옷장에서 두툼한 겉옷을 꺼내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7도로 오늘보다 무려 8도가량이나 낮아지겠고 청주도 10도 선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4도로 오늘 아침 기온보다 낮아지겠고요. 청주 15도, 대구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영서 중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 곳곳으로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동해안 지역에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먼지도 말썽입니다. 앞으로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관리 잘해주시고요. 건강 관리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국군의 날 우리 국군의 여러 시범을 보면서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격파와 고공낙하 등 행사 준비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9명의 국군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상당한 군인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 야당 의원의 비판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군부 독재를 연상시키는 시대착오적 보여주기 행사로 비전투 손실이 발생했다. 대통령의 눈요기를 위해 장병을 희생시켰다고 했습니다. 대뜸 든 생각은 부상 걱정에 군인들 훈련을 하지 말라는 건가 였습니다. 뭘 꼭 잘못해서라기보단 그저 대통령이 싫어서 한 말로 들립니다. 여야를 떠나 비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비판을 해주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